여러분들 전부 다 MBA 스튜던트니까 그 MOT라고 아시죠?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그래갖고 처음 만날 때 한 3분 요때의 그 인상이 내가 물건을 살 것이냐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이냐 굉장히 그게 좌우된다고 하는데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인상을 이렇게 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가까운 지역에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한 지가 한 20년 돼 가는데요. 아주대학에는 이 다산간에 굉장히 여러 번 왔었습니다. 이 경영대학에 제 동료들이 몇 명 있어갖고 같이 와서 여기 와서 밤을 새가면서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쓴 적은 있는데 이렇게 와서 강연을 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주로 저 앞길로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오니까는 건물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벽돌 건물이었는데 보니까는 다산관이 아니고 종합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왔구나. 이 머피의 법칙대로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못된다고 했고 전화를 했더니 이 건물은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토요일 날 어려운 시간 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10분을 소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10분을 축약해서 많이 빨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90분 동안, 80분이구나. 80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는, 기술 시장에서, 하이텍 기술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경영학과 전반적으로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은 좀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히 이슈가 뭔지만 같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제 앞에 두 분들의 강의가 굉장히 훌륭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약간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에서는 프로덕트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모든 수명 주기를 다루는데 비하면 기술 경영에서는 특별하게 프로덕트 자체가 기술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 시장에서는 아무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곧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루는 전 수명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시장에서 다루는 건 프로덕트나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라고 굉장히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이텍 마켓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텍 마켓을 이루고 있는 커스터머가 굉장히 독특한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그런 시장, 커머디티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습성을 이해하고 커스터머의 수요, 디맨드 커브를 예측하는데 S커브를 많이 쓰는데 요거에서 미분 방정식으로 풀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건 하지 않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실제로는 저희가 비디오로 봐야 되는데 비디오로 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 시장에서는 기술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기술의 혁신이거든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신규 시장을 새롭게 잠입하고 신규 프로덕트가 새롭게 나와서 기존의 제품, 기존의 서비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다루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또는 트랜스포테이션에서의 혁신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jetpack international이라고 하고, 요거 한 시장에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요거 보시다시피 요렇게 요런 거를 배낭처럼 된 걸 메고요. 그림을 보면 아주 훨씬 쉬운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제트기를 타고 소형 그런 걸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시속 약 한 150피트까지 올라가고요. 한 300km, 시속 3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정말 아침에 꽉 막혀 있는 재미 많은 그런 트래픽의 교통 체증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몰로 스카이카라고 그러고 비슷한 건데요. 차가 막혀 있을 때 이건 요게 비행기도 바퀴도 달려 있고 비행 엔진도 달려 있었고 실제로 비행기 겸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아직 그렇게 시판이 많이 되고 있지는 못한데요. 요것도 시장에 나온 지는 한 근 1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테슬라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 테슬라라는 제품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업계의 구글이, 애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굉장히 시장에 꽤 나온 지도 됐고, 시장 페네트레이션도 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많이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번 불이 나는 바람에 모양새를 구기긴 했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죠. 그렇죠?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제가 요런 혁신을 보여드리고, 이 혁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항상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한 퀴즈를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퀴즈냐면요, 이 혁신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니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요 말을 I think there is a world market for maybe 5 computers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언제 말했는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거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책에 다 답이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책을 덮고 하시죠. 양심적으로 책을 덮고 하겠습니다. 다 덮으셨습니까? 예, 요거는 누가 했냐면 토마스 왓슨이라는 양반이 했습니다. 꽤 오래 전에 했죠. 그렇죠? 토마스 왓슨은 IBM의 굉장히 IBM을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한 1시간 반쯤 올라가면 토마스 왓슨 IBM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에 예측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시장의 마켓은 한 5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거는 요거는 좀 1번이랑 비슷하게 책을 다 덮으셨으니까 요건 혹시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요거는 켄 올슨이라는 양반이 말했는데, 요거는 덱이라는 중형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누가 집안에 컴퓨터를 갖다 놓겠냐, 요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해서 덱이라는 중형 컴퓨터 회사가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 덱은 벡스라는 중형 컴퓨터 회사랑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없어졌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책을 다 덮으셨을 테니까.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한 640K의 램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1980년도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FM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 FM 라디오는 굉장히 상업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건 진짜 별로, 쓸모없고 누가 도대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누가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화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말했냐면, 데이빗 사르노프라는 RCA의 회장이었어요. RCA의 회장인데, 이 사람의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920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데이빗 사르노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TV 또는 FM 때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FM 라디오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자기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로 돈은 요 RCA가 열심히 벌어갖고 실제로 요 FM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낸 기술을 만들어낸 발명자가 이 RCA 빌딩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또 요거는 뭐냐면 혹시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통신 시스템 처음 나왔을 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아서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단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떻게 쓰냐면, 벨이 요 텔레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요 회사에 팔려고 그랬는데, 유니온 텔레그래프에 팔려고 갔었죠. 그래서 그때 리스판스가 회장 또는 회장 측근들의 리스판스가 어떤 거냐면, 너 뉴욕에서 LA까지 통신할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은 어땠었냐면, 기계적인 스위치보드가 있어야, 교환수들이 있어야 통신을 연결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도시 단위로 그게 점점점 커져 나가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내려가고, 필라델피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게 결국 쭉 LA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처음 생겼을 때는 어땠습니까? 유니온 텔레그래프는 뉴욕에서 LA까지 텔레그래프를 보낼 수 있었죠. 뭘 따라서 갔었냐면, 그때 철길을 따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또는 보스턴에서 LA까지 통신할 수 없다는 걸로 전화 시스템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많이 회사의 파워가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사라졌지만, 미국의 아주 거대한 전 세계 가장 큰 통신회사로서 AT&T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거기에 AT&T에 T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통신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T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A는 틀림없이 아메리칸이고요. 그 다음에 T니까 그 통신회사였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일 거예요. 그렇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텔레그래프입니다. AT&T가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앤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을, 텔레폰 기술을 우습게 봤던 유니온 텔레그래프가 통신망이 점점 커져가면서 늘어나서 20년 후에 다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망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더 이상 망이 커져서 그때 이미 그 회사를 사기에는 너무 커져버렸고 텔레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결국 유니온 텔레그래프가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 벨 텔레커뮤니케이션에 합병됐었습니다. 그래서 AT&T라고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의 기술의 가치,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이라든가 시장의 성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페덱스의 오버나이트 딜리버리로 아주 유명한 페덱스의 창시자가 예일대학의 여러분들 같은 매니지먼트 스쿨의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매니지먼트 개념을 텀 페이퍼를 읽은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과목에서 C 이상을 받으려면 아이디어도 창조적이어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면 피지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오버나이트 딜리버리라는 네 아이디어는 이거는 피지블 하지 못해. 그러고 D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받아갖고 이 친구가 나가서 페덱스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DHL이랑 맞먹는 오버나이트 딜리버리 회사로, 로지스틱 회사로 만들었죠. 자, 요거는 또 하나 재밌는 건데요. 실제로 요건 영화로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브러쉬 얘기인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윈도우 브러쉬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또 비가 좀 천천히 오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데 실제로 요게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한 속도로만 움직였을 때요, 와이퍼가. 그래서 요걸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걸 했었냐면, 밥 컨스라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였었는데요. 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요게 영화로 나온 건데,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고 그래갖고, 대학 교수가 브러쉬를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특허를 자기가 고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브러쉬가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게끔. 특허를 내서 이 사람이 특허로 보호하고 자기 IP를,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를 특허로 보호하고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웠었냐면, 포드에다가 이렇게 안 나와. 포드에다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포드에다가 내가 너네 자동차에 윈도우 브러쉬를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보니까 포드에서도 그럴듯해갖고 그래 그럼 만들어 와 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들어서 처음에 굉장히 돈을 끌어들여갖고 만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 포드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밥 컨스를 만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만나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뒤에 그 모터쇼에 가니까 자기 기술로 포드의 새로 나온 차에 그 윈도우 브러쉬가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을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그 포드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년 동안 특허 소송을 진행했어요. 20년 동안 특허 소송을 진행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포드나 이런 회사에서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무시라고 넘어갔었는데 20년 동안 싸워갖고 결국 이혼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공판하기 마지막 최후 그 판결을 내리기 전날 포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포드에서 그래 그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협상하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엄청난 돈을 제시를 해서 협상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 이 밥 컨스를 믿어준 그 유일한 한 명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게 협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그래갖고 협상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드한테 이겼어요. 포드한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나 GM이나 다른 모든 회사들한테 이 밥 컨스가 특허 소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네, 다 스스로 와서 알고 스스로 와서 기었습니다.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겠냐. 네. 자, 그러니까 요 영화가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는 영화가 그 스토리를 20년간의 그 스토리를 쭉 다뤘던 영화입니다.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는 거는 실제 미국 특허를 낼 때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요런 게 있어야지만 페이턴업을 특허로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7개 정도의 이거보다 뭐 무수히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가 좀 어둡고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처음 도입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회사의 명운이 바뀌는 거죠. 명운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술 시장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CEO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익은 누가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누가 보니까 발명가 또는 새로운 혁신적인 회사 아니면 또 다른 조직 누가 볼까요? 이익은 당연히 발명가가 받아야겠죠, 그렇죠?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냐면 자기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발명은 우리 속담대로 재주는 누가 피고 돈은 누가 번다는 그런 속담처럼 대부분 발명가가 돈을 버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요거 예를 들면 아까 것처럼 TV셋은 우리 누가 발명인지 아시죠? TV셋은 요 맨 밑에 있는 요 친구가 TV 기술을 발명해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특허가 여러 개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기술을 완성시켜서 상업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요 데이비드 판스워스라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럼 이거 넘겨야 되니까 그냥 내가 가서 할게요. 판스워스가 그 기술을 갖고 굉장히 그 비즈니스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기술도, 이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돈은 누가 벌었냐면, 이 데이비 사르노프라는 세 번째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르노프는 RCA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TV 기술로 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똑같은 TV 기술을 자기네 그 엔지니어한테 개발하게 시켜서 요 특허를 무시하고, 오버라이드하고 새로운 기술로, TV 방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특허 분쟁이 요것도, 데이비 사르노프하고 판스워스하고 특허 분쟁도 꽤 오래 잘 알려진 분쟁으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맨하탄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룬 뮤지컬이 지금도 뮤지컬이 공연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은 사르노프고, 마지막에 둘이 분쟁을 조절해서 판스워스도 돈을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이 사르노프가 RCA가 벌은 돈에 한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요런 기술들은 다 누가 했는지 아시죠? 마우스나 GUI라고 그래갖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나 또는 컴퓨터 네트워킹이나 요런 건 다 누가 했는지 아시죠? 어디서 했죠? 제록스가 했습니다. 그렇죠? 제록스 어디서 했습니까? 제록스가 했는데요. 제록스의 파크라는 데서 했습니다. PARC라고 그랬고요.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요.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인데, 거기서 블로그를 하나 건너면 누가 있냐면 원 애플 드라이브라고 얘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 연구원들을 데리고 파크에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갖고, 야, 너네 뭐 하고 있냐 하고 쭉 살펴봤더니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연구하는 걸 쭉 보고 파크랑 애플이랑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부터 너네랑 우리랑 연구를 같이 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데, 지금부터 너네가 개발한 모든 기술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것도 다 너네가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스티브 잡스가 가서 맺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데 애플이 자기네가 개발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애플은 원래 아시다시피 자기네가 고유 개발한 기술은 원천 기술은 거의 없고, 비즈니스화 하는데, 상품화 하는데 아주 우수한 회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감사합니다. 마우스나 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고요. 나머지 제록스가 파크를 만든 이유는 카피 회사에서 좀 벗어나려고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보면 쭉 이런 사례를 보건데, 기술 혁신을서는 기술 혁신가들은 별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누가 이기냐면 초기 진입자들이
혁신의 가치를 보고 비즈니스 오퍼추니티를 보고 들어가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의 혁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어떤 그 비즈니스 오퍼추니티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안목이 있는 CEO, CTO들만이 결국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MBA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그런 그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왜 또 이런 첨단 그 하이텍을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막 그 시장에 들어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보면 대부분 그 하이텍 그 기업은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엔지니어 출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저처럼 그 공돌이 출신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이 좋으면 그 시장에 들어와서 고객이 스스로 쫓아올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는 남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기술을 갖고 시장에 진입을 하죠. 대부분 그때는 어떤 펀드를 갖고 들어가냐면 대부분 다 지인 펀딩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업을 공개하고 이러면 그 이익이 벌써 그 나눠지고 또 내가 만든 기업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못할 거를 두려워해서 지인 펀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인 펀딩으로 들어간 기업이 그 펀드가 말라가는 거는 사라지는 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다음에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VC를 쫓아가죠. 벤처 캐피탈을 쫓아가고 우리 기술 괜찮으니까 투자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에서는 쭉 보고 기술이 정말 괜찮고 CEO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인력 구성이 괜찮고 이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 요구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공학 박사 사장님 그 마케팅 피플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열의 아홉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또 반대하죠, 대부분. 그래서 마케팅 피플로 그 도움을 좀 받으러 가면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 세일즈 피플을 데리고 와요. 세일즈는 마케팅의 한 부분이지 마케팅의 큰 축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에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혁신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기술 경영적인 사고 방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바람직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MBA 코스로 와서 들으면 좋은데 세상에 어떤 그 바쁘신 사장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4시 반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오후를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 MBA 코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에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장님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의 펑션을 되게 무시합니다. 경시하고 잘못 이해해요. 테크놀로지만 괜찮으면 제품 저절로 팔려. 요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맹신인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초창기에는 팔리는데 왜 그게 큰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이 기술 하이텍 시장의 커스터머는 굉장히 일반 시장의 커머디티 시장의 커스터머의 성격이랑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다루는 마케팅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서 아시는 건데, 커스터머와 경쟁자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전략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거에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들으신,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걸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기술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광의의 마케팅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좁은 분야의 마케팅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텍 마케팅 결코 기술적 우위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하이텍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모여있는 데나 또는 그 지불 의사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텍 마케팅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시장 분석 제가 쭉 강의하는 건데, 시장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 소비자들의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시장이 얼마나 클 건지를 알아야 되고, 경쟁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시장을 규제하는 요런 것도 요새는 점점 큰 이슈가 됩니다. 최근에 에너지 세이빙 또는 그린 서플라이니 그래갖고 그린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무시하고, 이게 대부분 이제 제가 잠깐 쉬기 전에, 1시간이 제가 다 되니까 잠깐 쉬기 전에 이 엄청난 하이텍 프로덕트가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랍니다. 요거 이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퍼스널 트랜스포터라고 합니다. 퍼스널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요건 누가 만들었냐면 딘 카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학은 제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빌 게이츠나 또는 스티브 잡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칼리지 드랍아웃이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그런 트랙을 쫓아서 대학 4년제 정규대학에 교육을 마쳤는데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인데, 전동 휠체어인데 계단을 올라가는 전동 휠체어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손, 팔, 이걸 흉내내는데 사람의 손이나 팔에 여기 굉장히 많은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흉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수, 우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하이텍 기술이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요 제품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때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존의 CEO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PC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이걸 개발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이 세그웨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나오기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최초에
7년도, 6년도 요때쯤 나왔어요. 그때쯤 실제로 뭐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그 고객이 그냥 일반적인 유저가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삼성동에서 한번 봤습니다. 삼성동에서 한번 봤고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그대로 다 반영해요. 이 안에 동력도 들어있고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서 사람의 모션을 캡처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앞으로 굽히면 앞으로 출발하고 뒤로 젖히면 속도가 줄어서 스톱하고 오른쪽으로 틀면 방향을 바꿔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운송 수단인데요. 또 속도도 굉장히 나갑니다. 평상 웬만한 한 30에서 40km 정도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가격은 한 10,000불 가까이 가요. 10,000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옵션에 따라 다른데 10,000불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페네트레이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어디로 다녀야 되냐면 그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에 다녀요. 차도로 다니지 못하고. 유럽에서는 보행자들의 그 길에 이거를 다니지 못하게 밴을 시켜버렸어요.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버린 거죠. 엄청난 하이텍이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뭐냐면 좀 가슴 아픈데 이거는 요거는 카시오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세이코에서 나온 건데요. 두 기업이 기술적인 경쟁심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근데 요거는 수심 150m에서 작동돼요. 요거는 수심 200m에서 작동되고요. 근데 도대체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내려와서 시계를 볼 일이 얼마 있을까요? 예, 그 밑에 거는 뭐냐면, 쿠쿠, 압력밥솥 얘기인데요. 쿠쿠하고 웅진이 큰 우리나라에서 마켓쇼가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떡도 할 수 있고, 식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기껏 해봐야 저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약 취사 이 정도뿐이 안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사용하시나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첫 번째 출발이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알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상품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그 특성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는 게 요런 같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선 기술이 선도를 합니다. 기술이 선도를 하고 요 기술 갖고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특성을 찾아서 이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되긴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은 대박 터뜨리는 상품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팟이 대박 상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 상품인가요, 아이팟이? 대박 상품이죠? 아이팟의 원천 기술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예, 왜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죠? 원천 기술을 다 우리의 중소 회사들이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었는데.
삼성에서 그런 그 제품 만들어낸 거 아십니까? 아직 뭐 실패했다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옙이라는 제품 아시죠? 옙. 예. 제가 그걸 개발하는 담당 부서한테 한번 만날 일이 있었고, 근데 왜 그렇게, 아이팟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음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단순했답니다. 그러니까 음원을 소유하고 DRM이라고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손쉬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대요. 작사자, 작곡가, 가수, 하여간 엄청나게 복잡해갖고 노래 한 곡을 음원화해서 매니지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워크맨이 나왔을 때, 소니 워크맨이 나왔을 때, 큰 거를 들고 미국 애들은 왜 그런지 빅맥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그거를 들고 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모두 다 그걸 들고 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이팟 같은 그런 제품이 충분히 성공한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작은 기술로 특정 그룹의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소비자가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대박 상품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는 그런 게 추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장에서는 간단하게 하이텍 마켓이 뭘 뜻하는지 하고 그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텍 많이 얘기하는데 하이텍은 왜 하이텍으로 분류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텍이라는 거 말은 쓰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분류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조세 목적으로 분류합니다. 하이텍으로 분류되는 산업은, 또 하이텍에 속하는 기업은 세제 특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텍으로 분류하는데요. 기준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하이텍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감하게 굴뚝 산업도 실제로 하이텍으로 분류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유산업도 하이텍으로 분류됩니다.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풋이 어떤 식의 인풋이 드냐 하면 기술직 직원의 숫자하고 R&D에 얼마나 지출하고 특허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노동통계국과 OECD와 또 NSF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이텍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선 그런 분류 안 합니다. 자, 하이텍으로 분류를 하면 특징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간단하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불확실합니다. 또 기술이 불확실해요. 그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오는데 그 제품에서 어떤 식의 특징, 어떤 식의 기술을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표준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기술이 커스터머에서 와 닿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블루레이가 그렇습니다. 블루레이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우왕좌왕했었죠. 또 요 하이텍 시장의 특징은 경쟁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이 도대체 나의 경쟁 상대가, 미래 경쟁 상대가 누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이 나왔는데 처음에 아마존이 나왔을 때 책을 팔던 그런 거였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반센 노블스나 이런 대표적인 오프라인 회사들이 경쟁 상대로 삼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은 아마존이
거의 모든 제품, 음원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존이 다루지 않는 제품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부터 그랬다는데요. 그 뒤통수를 맞는 표현,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아마존에 ED를 붙여서 아마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건 사전에 들어간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이텍 마켓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터머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고객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는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텍 테크놀로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코모디티 마켓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소비성 제품이 아니고 적어도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하면 2년, 3년은 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자동차, TV, 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새로운 하이텍 제품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혁신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전체 커스터머 중에 굉장히 적은 수의 숫자가 뒤에 이제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데 요 숫자가 맨 앞에 쫓아가는 사람 이노베이터가 전체의 2.5% 정도 됩니다. 예. 요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아이폰 5가 나오거나 아이폰이 나오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웬만한 자기가 원하는 테크놀로지컬 피처가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줘요. 가격이 비싼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AS망이 부실한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마케팅 스트래티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쫓아오는 한 15%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 요 사람들과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를 초기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하이텍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을 접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웬만큼 괜찮으면 그 사장님 말대로 다 제품을 사요. 그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까지 뒤에 쫓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early majority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late majority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만 우수하면. 근데 여기까지는 넘어가는 건 엄청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격들이 굉장히 달라서 그런다. 이 사람들의 성격이.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가격에 둔감합니다. 최초를 선호합니다.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여기에 어느 정도 충분히 도달했으면 여기를 도달해야 상품이 또는 서비스가 대박을 치고 기업이 성공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 펀딩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지인 펀딩이 고갈되기 시작해갖고 VC를 쫓아가거나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랑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100%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은 기술로 이 얼리마켓에서는 웬만한 마케팅 필요 없어도 필요 없이 고객들이 쫓아와요. 제품을 사가고 서비스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머저리티 시장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머저리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경영, 마케팅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러면 고객의 수요, 숫자를 예측하는데 S커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커브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커브는 실제로 요런 두 가지 목적으로 S커브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디맨드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S커브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 진보한가,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 기술을 대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이론에 맞추어서 S커브를 사용합니다. 그 두 개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건 다 넘어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뭘 나타내냐면, 기간별 어답션 레이트예요. 채택하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요 놈을 누적시키면, 요 놈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가면 요렇게 S커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요 위에가 맥시멈인데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에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될 것인지 가장 맥스로 도달하게 될 것이 언제인지 이때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왜 예측하냐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제품의 생산 능력을 늘리거나 또는 서비스의 수용 능력을 늘리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S커브라고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건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내 서비스가 또는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 디퓨전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S커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커브 그러는데 왜 S커브인지 이렇게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S커브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면 S커브는 첫 번째 제품이 프로덕트가 어떤 거냐면 듀러블 해야 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사용하면, 한 번 사면, 한 번 채택하면 적어도 2년, 3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에 따라서 요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혁신하는 그런 내가 받아들이는데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전달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혁신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이노베이션 디시전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수용 비율이 필요하고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아이폰을 사는데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결정하는데 통상 이런 방법을 쓰죠. 쭉 모니터링을 해갖고 아이폰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혁신적으로 혁신 개수라고 하는 걸로 이런 걸로 설명하고요. 또 옆에 사람이 산 걸 보고 야 진짜 괜찮다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모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는 신규 서비스를 채택하는데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혁신적인 요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모방을 해서. 근데 혁신과 모방을 하는데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전에는 뭐 구전 효과로 전해졌는데 지금은 그 구전 효과가 전해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SNS나 뭐 소셜 네트워크나 SNS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커브가 되려면 이런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예측을 할 때는 혁신에 의해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모방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개념들은 다 넘어가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작년에 이게 HBR에 실린 논문인데 이게 기존의 테크놀로지 디스럽션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쓰이는데 빅뱅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빅뱅 디스럽션이 일어난다고. 고전에는 S커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SNS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다는 한순간에 혁신이.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사면 애프터 세일즈 마켓이라고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래갖고 차를 산 다음에 우리 웬만하면 통상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건 되게 비쌌으니까 뭘 샀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다 샀잖아요. 3, 4년 전만 해도. 요즘 내비게이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왜 안 사죠? 휴대폰에서 다 공짜로 받죠.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십니까? 2013년도 6월 현재 통계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90%가 넘었습니다. 90%가. 2등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등이 노르웨이인데요. 약 50%를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 마켓은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간 확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뭐냐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는 건데요. 그전에는 뭐가 전국 체인을 갖고 있었냐면 비디오, CD를 대여하는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것도 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새로운 개념이 드러나서 빅뱅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빅뱅 디스럽션이 없었을 때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S커브로 인해서 들어오는 때의 새로운 기업에, 들어오는 기업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대비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을 사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빅뱅 디스럽션 하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 내 제품 프로덕션 라인을 뜯어서 제3세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빅뱅 디스럽션 하에서는 이 트렌드를 읽어내는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고객이 어답트하고 이런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어진다는 게 최근에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요 사람들이 제공한 빅뱅 디스트럽션입니다. 전에는 이노베이터즈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제스터가 아니고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을 사버릴 것이냐, 아니면 기술을 아예 확 눌러버릴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이노베이터즈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인 혁신이 그렇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그 소개받기로 굉장히 많은, 한 20% 넘게 그 기업의 대표분들이 와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쪽에 그 ICT나 이런 쪽은 뭐 오늘 자면 바뀌는다니까 그런 쪽에 그 분들은 그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예, 그런 거를 오늘 그 제가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는데, 전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났는데, 현재는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한 것에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요. 거기 그 강의 제목에는 강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 여기에다가 커멘트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이거 끝난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시간 10분 늦게 왔는데 하여간 딱 맞춰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